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하면서 네. 그리고 향후 어떤 인프라 개발을 노릴 수 있는 좀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자, 어느 지역이 가장 유망한가인데 네. 첫 번째 이제 서울. 네. 좀 어느 지역 좀 요즘에는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큰 틀에서는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서울이냐 경기냐는 사실 무의미해요. 아, 이제는 네. 그냥 서울이 경기인 거고 경기가 서울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부동산에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교통망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 선거할 때나 내가 경기도민인 거지. 네. 뭐 출근을 서울로 하는 분들도 많고 네. 반대로 서울 살면서 경기도에 출근하는 분들도 맞아, 맞아. 뭐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라고 해서 인천까지 포함해서 이 수도권으로 봤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피자라고 생각하고 네 조각을 나누면 남서쪽이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낫다라는 게 최고로 투자 효율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지금 어쨌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나머지 지역들, 특히 동남쪽은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비싸고 예. 그리고 동북부는 가격이 괜찮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그래서 서남부 대비는 그래도 조금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서북부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강남 접근성 같은 걸 따져봤을 때 그래도 서남부가 조금 더 나으니까 서남부를 좀 좋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라는 것, 특히 어떤 뭐 투자라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서남부를 예를 드는 겁니다. 동남부에 거대한 강남이라는 돈의 뭐 어찌 보면 막 집약체들이 있어요. 블랙홀이 있죠. 네. 그리고 서남부 옆에는 공항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돈과 이 인프라의 사이에 서남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거나 내가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 어딘가를 개발해야 된다면 경기 동북부는 사실 뭐가 같이 중간에 껴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그거 자체를 개발시킨다는 거라면 서남부는 조금 더 명분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좀 인프라도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공항과 이 동남부를 이어준다는 그 과도기에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원래는 되게 뭐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고 상대적으로 좀 뭔가 개발도 잘 지지부진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교통호재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도시들도 다 그쪽에 많게 지금 신도시도 지금 그쪽에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말은 계속 그쪽으로 뭔가 인프라나 어떤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하면서 그리고 향후 어떤 인프라 개발을 노릴 수 있는 서남부권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우선은. 네, 우선은. 야, 서남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TX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GTX B예요. 여기는 GTX B가 뭐 언제 되냐 뭐 이러시는데 없는 것보다 100배 낫고요. 뭐 GTX D라고 해서 뭐 이것도 최근에 발표됐지만 이거 언제 되냐 하시는데 있는 거랑 계획이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고 그리고 기존에 조금 뭐 지역을 조금 더 좁힌다면은 뭐 부천 인근 정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인데 그쪽이 좀 좋게 보는 뭐 부평 그러니까 거기가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돈이 좀 적은데 상대적으로 집을 좀 사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부평이나 부천 쪽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금액대거든요. 근데 그쪽이 되게 낡았어요. 낡은 어찌 보면 약간 일기 신도시라서 좀 되게 낡고 전반적으로 좀 교통은 뭐 7호선이나 1호선 같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빌라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교통호재들이 지금 막 계속 계획돼 있고 막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낡은 건 결국에 다시 좀 새 걸로 바꾸려는 그런 수요가 좀 커지니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여기가 뭐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 일산 사람들이 뭐 훨씬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산도 좋고 노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좋아요.
금액적으로. 네네. 금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지역을 좀 떠나서 네. 전체를 종합했을 때 좀 좋은 입지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좀 어떤 것들 고려하면 될까?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학군이라든가 네. 교통이라든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더니 그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정리돼서 막 이렇게 요약본 막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얼마나 좋은 멘트였길래. 아니. 근데 약간 요약이 좀 이상하게 돼서 겸사겸사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상급지라는 개념을 제가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네. 상급지 하면은 되게 명확한 것 같지만 되게 부정확한 거거든요. 이게 상급지라는 게 뭐예요? 뭐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그 좋다라는 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동네에 같은 단지에 친해진 어떤 뭐 주부 친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엄마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한테 우리가 나 영식이 엄마 나 이제 어디 이사 가게 됐어. 나 저기 집 샀어. 라고 할 때 이 엄마가 부러움 반, 시샘 반. 이런 동네면 상급지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달라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영식이 엄마가 거기 뭐 그래 잘 가. 라거나 아니 그거를 굳이 왜 샀어? 라는 거. 이건 상급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최소한 우리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상급지라는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감정 그리고 약간 심리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좀 요약을 너무 축약하셔가지고 네. 뭐 표정이 썩으면 표정이 썩으면 상급지다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약간 조금 그 시샘 반 질투 반 이런 것이 네. 상급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막연하게 선호하는 지역이 상급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동네가 있는데 네. 여기서 사는데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반포 하면 당연히 상급지잖아요. 뭐 여기는 그건 당연히 상급지잖아요. 뭐 반포 더 위가 거의 없지 않나요? 1등이죠. 뭐 거의 1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상급지지만 제가 말하는 상급지라는 거는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이 돈을 조금 모으면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은 약간 손에 잡히는 느낌인 곳이 사실은 상급지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만 하세요. 네. 대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멀어지는 거를 막 막연하게 꿈꾸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다 있습니다. 이건 모든 지역이 다 있어요.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모이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좀 돈 모으면 뭐 어느 단지를 간다거나 저쪽 동네를 좀 가고 싶어 하는 게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거기로 우선은 좀 가는 게 좋아요. 상급지라는 거. 물론 더 돈을 많이 버시면 더 많이 가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급지를 알고 있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뭐 연식이 뭐 좋다거나 아니면 뭐 대단지라거나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해서 말하기가 뭐예요. 어떤 동네는 학군이 되게 중요한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역 앞이 상급지인 곳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라.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답이 나와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요 질문이죠. 네. 자, 지역까지 결정하고 이제 지금 사기로 결정했어요. 자, 아파트. 좀 어떤 아파트 좀 골라야 하는지. 이건 뭐 사실 답은 뭐 심플하게 신축과 구축에서는 뭐 당연히 신축을 좋아하시니까 신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는데. 맞아. 사실 이건 짧게 어찌 보면 좀 맥락을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아파트를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은 싫어하는데 나중엔 좋아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은 당연히 1번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비싸죠. 비싸. 우리나라는 다 서열화가 됐기 때문에 좋아하면 비쌉니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2번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파트 중에는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3번을 꿈꾸면서
지금은 싫어하지만 나중에 좋아할 거야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장기 투자, 어찌 보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다 부자 되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10년, 15년째 묶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되 솔직히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1번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비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니까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조금 더 뭐 멀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조금 더 옮겨서 내 돈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은 뭐 비싼 아파트, 좋아하는 아파트를 못 사지만 B라는 지역에 가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좀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네. 그쪽에 가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게 훨씬 쉽긴 쉬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동네 대장 아파트 그쵸. 이런 게 웬만해서는 투자 성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막 왔다 갔다 하셔봐야 뭐 하나 잘 잡고 그쵸. 있는 것보다 안 높은 것처럼 이게 좋은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저평가된 거를 한 번에 딱 고평가되기 그 직전에 사고 싶어 하시는데 이건 정말 공부 많이 필요하고 이걸 꿈꾸다가 2번 그냥 남들이 계속 싫어할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아서 네. 이건 정말 공부의 영역이고 잘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지하철, 교통 호재. 네. 네. 이거는 뭐 확실하게 나중에 좋아할 그런 호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있고요. 네. 그냥 교통계획은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블로그나 인터넷 뭐 유튜브에 워낙 잘 설명들을 해놓으세요. 근데 있어도 안 하세요. 그쪽에 투자를 안 하세요. 네. 막상 나중에 준공되고 막 사람들 타면 그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지금도 아까 말한 서남부권에 교통호재들 엄청 많고 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역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뭐 대장 아파트 그죠. 이런 걸 사시면 네. 사실 제일 좋겠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남들이 좋아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한 거고 그렇죠. 밑에 두 가지는 좀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좀 네. 구분할 수 있다. 네, 근데 비싸서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동네를 옮기면 같은 돈으로 어떤 지역으로 옮기면 대장 네.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이번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면 네. 실수요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돈이 좀 있는데도 네네네. 못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코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거를 되게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게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의 내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과거의 가격과 비교를 하거든요. 항상.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 무주택자들은 시차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너무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하다. 집을 살려고 하면 옛날 가격이 떠올라. 근데 지금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과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러면 과거의 나의 어떤 경제력과 그때의 가격을 비교하는 게 맞고 네. 지금의 경제력이면 지금의 가격과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옛날을 비교한단 말이죠. 시차적.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차 적응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점점 더 살 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 좀 모았더니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이 안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거죠. 그게 서로 같이 동률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팩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건 모으는 거고 집값은 집값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이 기다려 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어찌 보면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돈을 모아서 살만 하니까 그때 봤더니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10억 주고 살 거면 3년 전에 5억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기다린 거지? 라면서 후회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건 너무 비싸다. 너무 고평가다. 조만간 떨어질 거다. 라는 식으로 약간의 좀 희망을 좀 갖는 걸 수도 있는데 내 능력과 집값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를 꼭 인정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이 얼마나 올랐냐 이게 아니고 지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냐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유명한 땅 부자셨어요. 엄청난 부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강남에 땅을 사신 거예요. 강남에 막 수십만 평을 사는 대농이죠, 대농. 17원에 사셨대요. 평당. 강남. 지금 뭐 2억, 3억 하는 거를. 그럼 뭐 얼마입니까? 퍼센트로 치면 뭐 좀 상상도 안 되는 몇십만 배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러면 1910년대에 17원에 땅을 살 수 있는데 지금 평당 뭐 2억이다. 너무 비싸다. 고평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가격은 과거인 거고 현재의 가격은 현재인데 그러니까 이 시차 적응을 계속 내가 억지로 안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결단을. 한 번은 내려야 돼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아니야, 과거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살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 우리 결단을 하세요. 요즘 결단했어요. 오늘 부일라님한테 촬영 전에 결단 당한 것 같은데, 야, 우리 해외여행 갔다 와도 사실 시차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야,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특히나 요즘엔 너무 빨리 많이 오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면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너 급등 뭐 폭등을 조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이걸 따져봤어요. 집값이 그럼 얼마나 계속 오르는지를. 근데 거의 최근에 10년에 그 MB 정부 때 그때 한번 대규모 공급했을 때 한번 이렇게 주춤했던 거 말고는 거의 꾸준하게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과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다는 거의 의미는 웬만한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보다 거의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연봉은 뭐 몇천만 원 수준인데 집값은 몇 억 수준이니까 이게 같이 퍼센트가 같은 퍼센트로 올라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규모가 너무 커서. 집값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돈을 모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집값의 절대 가격 상승이 크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주춤했던 게 최근에 한 10년 그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10년은 몇 년 전만 해도 집값이 지지부진했었으니까 이건 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30년 정도로 늘려보면 어찌 보면 약간 특이 케이스였던 거야 그때가. 지금 그거를 또 바라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뭐 시청자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럼 어쨌든 뭐 살 때 집은 어쨌든 내 돈만으로 사는 분은 뭐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뭐 대출이든 연끌이든 해야 될 텐데 요거 뭐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니까 막 맥스로 땡겨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집이라는 거를 대출 받아서 산다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다. 모든 선진국들이고 뭐 웬만한 시장 경제를 그 추구하는 나라들은 다 집은 원래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이 집이라는 게 뭐 사실 우리가 사는 어떤 물건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샀다는 거는 최소 뭐 중간에 이사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려고 마음 먹으면 30년, 50년도 여기 이 물건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쓰는 물건이 없거든요. 없죠. 차도 10년 정도 타면 뭐 갈고 이러시는데 집은 10년이 뭐예요? 뭐 20년, 30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지금 현재의 내 능력으로만 산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난 앞으로 이 물건을 계속 쓸 건데.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거를 이거 내 능력이 너무 작은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뭐 몇십 년을 쓸 수도 있는, 물론 중간에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을 쓸 수 있는 물건을 뭐 일종의 뭐 할부처럼 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차 갚아 나간다. 차차 이자를 내면서 뭐 내 능력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대출은 무조건 나쁜 거고 이걸 쓰는 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내 능력 안에서만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남들은 다 이런 대출을 써서 좀 미래의 소득까지 미리 당겨서 사는 이 시장에서 나 혼자만 너무 작은 거, 너무 좀 싼 거 이런 거를 고르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네. 받는 거는 내 능력에 맞춰서 받는 게 좋아요. 좋다. 그리고 그거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잘 판단을 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소득 대비 연동되고 뭐 신용대출도 연봉에 연동되고 소득이 없으면 대출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얘가 갚을만 하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끌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갚을만 해서 빌려주는 거고 그렇죠. 집값 대비 뭐 40%, 뭐 50%밖에 안 빌려주는 나라다 보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생각을 너무 갖지 마시고 네. 지금은 그냥 은행에서 빌려주는 만큼은 내가 빌려서 집을 사는 거를 저는 권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다. 이 영끌이라는 거는 제가 2012년, 13년 이쯤이 가장 영끌이 심했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80%씩 막 빌려줬어요. 그 신용대출도 그냥 막 해주고. 그래서 집을 살 때 90%, 95%씩 해서 집을 샀었거든요. 그때는 뭐 집을 워낙 안 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무소득자도 대출을 해줬어요. 네. 집을 담보로만 하면 집값에 막 80%도 빌려주고 했었단 말이죠. 네. 그게 어찌 보면 영끌인 거죠. 능력을 안 보고 그냥 집 담보로 해준 게 영끌이지 지금은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얘가 혹시나 못 갚을 것 같으면 안 해주니까 네. 이건 영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영끌이라는 단어에 너무 좀 그거에 꽂혀가지고 나 막 대출 받으면 뭔가 좀 영혼까지 판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현재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서 해주는 거는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너무 적게 해줘요, 지금. 너무 적게 해줘서 집을 못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영끌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계속 들리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영끌의 의미가 네. 퍼센트는 많이 내려갔는데 네. 대출 퍼센트는 내려갔는데 절대 금액 자체는 올라갔어요. 네. 아파트 가격 자체 올라갔으니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옛날에는 70% 빌려줘서 3억을 빌렸는데 지금은 뭐 50% 빌려서 6억을 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절대 금액이 커지니까 네. 이걸 어떻게 갚냐라는 그런 걱정인 거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대출을 뭐 극도로 줄이고 하면은 아마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실 거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좀 남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는데 서열에 좀 낮은 걸 사게 돼요. 대출을 안 쓰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안 오르니까. 네, 너무 안 오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건 막 올라가는데 우리 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게 대출을 적게 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뭘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좀 정리하는 멘트로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한 세 가지 뭐 원칙이나 뭐 방법 일단 뭘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꾸준히 얘기하는 건데 저축 네. 그리고 공부 그리고 결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축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결단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막 지르는 거죠. 네네. 아니 정말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부자 마인드고 난 되게 투자 마인드가 강하다. 그런데 공부나 저축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지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막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공부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나는 정말 막 박학다식해.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알고 네. 금리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 근데 투자는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결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축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좋은 순서는 저축을 먼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저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은 모이다 보면 결단이라는 걸 해서 결국엔 사야 되거든요. 네. 집이라는 거는 오를지 내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야 되는데 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가 많이 수반되는 거고 뭐 아까 말했듯이 대출을 끼지 않으면 사실 사기가 힘든 이 구조에서 내 미래의 소득까지 당겨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도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결심이 안 되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집을 네. 못 사고 그러고 나면 더 올라버리면 뭐 후회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준비를 하시고 순서는 저축해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결심을 해서 어느 순간 사야 된다. 아니요, 불련님 말씀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시차적인 다 연결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저축은 많이 했죠. 열심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리고 공부도 어쨌든 뭐 계속 만나 뵈니까 많이 이제 듣고 하는데 옛날에 그 시차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결단이 자꾸 옛날 내 머리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마포 공독적으로 왔거든요. 그때 여기 뒤편에 공독 옛날 이제 구축 아파트라고 하네, 그 복도시. 그게 한 5억 했어요. 맞아요. 그거 이제 거기서 지금 그 얘기하면은 시계가 멈춘 거야.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네요.